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효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또 최근에 책을 출간하셔가지고요. 네. 그런 내용과 함께 또 현재 주식시장 상황, 특히나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책 제목을 보니까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서 매크로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주로 리서치에서 담당했던 게 투자 전략 쪽이었기 때문에 그냥 투자 전략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아마 대표님이나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우리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그의 주주가 돼서 그 과실을 누리자가 어떤 바텀업 리서치 어프로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죠. 제가 봐도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요. 첫째,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워렌 버핏 공부하고, 피터 린치 책 안 읽어보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읽죠.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내 주변에 좋아지고 있는 업종을 사람 말은 참 멋있는데 이게 참 간단치 않고, 또 좀 더 들어가서 보면 가치 투자로 매우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무제표에 밝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회계사분들이 주식을 엄청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도 아니죠. 반대로 경제학자 교수님들이 주식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텀업이 우위에 있는 건 맞겠는데, 특히 한국 증시에서는 매우 더 어렵죠. 우리가 이제, 바이앤홀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한국 증시에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서 성공한 가치를 잘 발굴해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성공적인 분들이 있지만, 아마도 상당수의 분들은 나는 정말 이 기업의 오래된 주주가 될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주주가 됐다가 좌절하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환멸을 느끼고 떠나거나 여러 가지 경우,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으면 처음에 질문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책을 쓰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서 한국이야말로 탑다운으로 보면서 의미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에 투자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한국 증시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말하겠지만, 주식시장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선처럼 보는 거죠. 이렇게 끝없이 좋아질 거, 끝없이 나빠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서양에서 코스탈린의 달걀, 하는 투자의 그루들이 원형적인 사고를 얘기 많이 했지만, 특히 한국 증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질문에 돌아가서 바텀업으로 정말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좋은 기업이 어떤 그러한 탑다운으로 봤을 때, 매크로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황이 암울해 보일 때 사놓으면 우리는 상당히 수익률이 우수하다. 한국형 탑다운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책입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무언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한 날, 다음 날이 되면 FOMC가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제가 오늘 급히 오느라고 잘 알려준, FOMC가 와도 별로 금리 변동도 크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인플레이션 지표 세부 항목까지 이렇게 뒤져본 지는 한 1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전엔 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연준 의사라 공개할 때 생중계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의심과 확신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워드 막스를 좋아하는데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진자의 추를 얘기하는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는 의심이 커지면 그때 주식 투자에 나서는 거예요. 최악에 치닫는 거는 탑다운을 보고서 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반대로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고 확신에 찬 미래를 꿈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대표님 얼마나 동의해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업계에 온 지 94년에 들어왔으니까
기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또 많은 저희 클라이언트를 조언을 하고 또 직접 관여도 해보고 내린 결론은 결국은 이러한 소위 좀 이런 순환적인 사고, 극단을 오간다는 거. 그럼 요즘 어땠죠? 우리가 작년 10월서부터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비관적 전망이, 낙관적, 제가 이 단어는 싫어하는데, 어쩌면 의심이 점점 계속 커지고 있지 않나요? 그랬었죠. 특히나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역시적 장세가 와가지고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배적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 말 정도에 생각을 해도. 실적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자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1분기 상장사 108개 기업 금융 제외한 거 영업이익률이 4.05%라고 나왔더라고요. 역시적 장세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자는 거예요. 역시적 장세여서 주식을 팔아야 된단 말이냐는 질문이잖아요. 더 내려갈 것이다. 약간 좀 그런, 네. 근데 하여튼 영업이익률이 4.09%가 나왔어요. 이게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작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분기에? 잘 기억이 안 나요. 10%가 넘었어요. 와, 그럼 반토막 이상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1분기에 주식을 열심히 하는 게 맞았어요? 작년 1분기부터 사실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빠지는 과정이었죠. 1분기부터 어떻게 하면서 한번 던질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좀 줄이는 게 맞았지. 내가 과거 타임머신 타고 그때 줄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때 팔았어야 됐죠. 네. 팔았다니까 좀 이게 뭔가 아직은 이익도 괜찮다고 얘기할 때였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도망쳐야 됐던 거고. 2008년 4분기에 4%대였어요. 2009년 4월에서도 장이 날아갔죠. 그러니까 역시적 장세다.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럴 때 나는 개인들 센티멘트를 파악할 거야. 뭔가 역발상 이런 거 다 제가 봤을 때는 심하게 말하면 시오시오 소리일 뿐이에요.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해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반문을 돌려서 지금 역시적 장세라는 말이 딱 나오셨기 때문에 4%대가 낮다면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더 나빠질 확률보다는 이거보다 개선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더 극단적인 상황을 갈까요? 제가 굉장히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 떠나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어요. 잘 안 빠져요. 사람들은 아니야, 주가는 실적을 쫓아갈 거니까 저거 못 버텨.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요. 어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021년 봄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줄여야 된다는 자료를 거의 제가 최초로 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그때 약간 유튜브 피하는 현상이 생겼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와이스트리트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하도 저를 씹어가지고 하여튼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10만 전자 외치고 그때 미래가 너무 밝아 보일 때 아니었나요? 그때 거의 TSMC를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온갖 논리는 다 나오죠.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더 속도가 좋아질 게 안 보이면서 꺾인 거죠.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법이 뒤에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레벨보다는 우리는 그로스 레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를 보는 기본인데 저희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기껏해야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고점이다. 이게 정말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정말 이거는 무식하다는 표현까지 제가 좀 비속어까지 쓴 이유는 만약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어쩌면 투자에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 정도가 바닥권이다. 이 정도에서는 조심하십시오. 모르죠, 정확히는. 그거를 찾기 위한 여정이 결국 우리가 기업 하나하나 갖고는 할 수는 없고 매크로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사이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갖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장관이 말씀드린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최근에 맨날 반복돼서 나오는 데이터요. 대표님 보시기에 뭐 같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약간 월마다 발표된 수출 데이터. 역시 대표님이 정확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오래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데이터 뭐 보냐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뭐 블룸버그에서만 나오는 거 보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거 보는 것들도 있죠. 좋은 데이터 블룸버그 돈 주고 아주 좋은 데이터 많죠. 근데 이제 주니어들한가 이제 매니저분들도 이제 특히 많으면 하여튼 수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는 한국형의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출이다 보니까 그만큼 얻기 쉬운 데이터 중에 하나 또 하나는 환율인 거예요. 이 두 개 다 모든 데이터는 수출을 갖고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그래? 그럼 우리 수출에 관련된 게 뭘까? 뭐 뉴오더도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재고 데이터도 보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결국은 수출에 관련해서 데이터가 개선돼야지 주가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간단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에요. 증가율과 PBR이에요. 뭐 제가 그림을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동행하네요, 진짜. 추세는 거의 똑같네요. 그럼 여기서 또 아까 우리 영업이익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PBR이 더 수출 증가율이 최근에 두 자릿수로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뭐 반도체 부진이 매우 컸었는데 만약 수출 증가율 하락이 진정되면 이렇게 돌아서는 거겠죠. 네. 그럼 PBR이 돌아서겠죠. 뭐 이 정도 상관도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대단한 논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올해를 놓고 보면 그럼 또 수출 증가율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데이터 말하다 보면 제가 원래 두서없이 말하는 편인데 결국 가장 상관도가 높은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 접하기 쉽지 않은데 블룸버그 보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각국의 M2를 모아놓은 데이터인데 네네. 하여튼 이게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올해를 상고하고로 딱 전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근거가 뭐냐 막 이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그때 돌아섰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네요.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왜 돌아섰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뒤진 거예요. 아니 13개 국가의 M2 증가를 했으니까 중국이 이미 그때부터 돌아섰던 거예요. 리오프닝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최근에 또 괜찮아요. 뭐 연준이 내일 금리를 올리든 말든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 지방은행 사태가 나고 미국이 뭐 어떻게든 뭐 우리가 정말 놀랬던 사건 크레딧 스위스 정말 놀랬었잖아요. 네. 모든 사건이 벌어졌더니 뭐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좀 돈이 풀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뭐죠? 유동성. 우리가 유동성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무슨 뭐 외국인이 얼마나 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동성은 수요예요, 수요. 돈이 돌아야 수요가 생기니까. 그러면 수출과 당연히 많이 연동돼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네요. 수요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글로벌 유동성이 작년 10월에 저점을 쳤다면 아마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2분기 중에는 바닥을 치지 않을까. 마이너스 증가율이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돌아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빠지는 게 적어지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많이 반영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데이터의 기본적 이해인데 제가 여기에서 설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ISM 제조업 지수 하면 50 미만은 안 좋고 뭐 50 이건 정말 이것도 약간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제가 가끔 왜냐면 뭐 제가 뭐 대표님 처음에 좀 말투 이런 거 거북하진 않으시죠? 괜찮아요. 좀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웃긴 얘기인 게 뭐냐면 ISM 제조치가 50포인트를 하회했던 게 한 2000년 이후에 한 6번 있었는데요. 그때가 주가 어땠을까요? 왠지 약간 주가는 선행하니까 반등하는 구간이었나요? 딱 하락이 멈춘 순간부터 주가는 쭉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3월에 46.3이었고 4월에 47.1이죠. 시사기업 연속 무역 적자 말하는데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여기서 순환적으로 요때는 줄이고 요럴 때는 늘리고 뭐 순환을 이렇게 보자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 다음 그림 보시면 글로벌 경기와 주가를 놓고 수출을 다 같이 놓고 보면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사고가 아니라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순환적으로 요럴 때가 오면 요럴 때, 요런 순간에서부터는 안 좋은 게 나오지만, 아까 말했지만, 어쩌면 의심이 커지고 상황이 막 최악으로 치닫으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때는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될 때인 거예요. 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게 다예요. 그걸 잘 알려면 어떻게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는가를 쫙 나눠서 썼을 뿐이지, 관통하는 어떤 맥락은 이걸 갖다 내 마음속에서 뭐 최근에 뭐 개인 투자가 신용을 많이 써 이렇게 접근해서 답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되게 잘못 알려진 거예요. 시장 전체가 커지면 신용도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뭐 미국 마진 대비라는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수출 증가율과 제조업들의 OP 마진이 같다면 이게 바닥을 치는 순간 수출도 돌겠죠. 아까 질문 또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1분기에 상장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익이 돌려면 많이 파는 게 수출이잖아요. 그래 수출은 좀 돈다 보자. 뭐 이렇게 보죠. 한국의 수출에 제일 안 좋았던 게 뭐였죠?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데. 잘 안 이렇게 안 좋은데 잘 안 빠지는 거죠. 만약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적자가 이렇게 나면 꼬라 박아야죠. 얼마 전에 호텔 신라 같은 것들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조금 돌아섰다는 말은 돌아서고, 좋은 건 더 좋아지고, 자동차는 워낙 요새 수출이 잘 되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또 뭐가 있죠? 방산도 잘 되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K-팝 당연히 좋죠. 뭐 그런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주된 포트폴리오에 다들 집어넣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를 찾아보면 지금은 턴어라운드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원자재 가격을 매우 사장해서 길게 우리가 표시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가의 이익 사이클을 결정짓는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원자재예요. 그러면 원자재 고점이 언제였죠, 작년에? 6월이에요, 6월. 6월에 고점 치면 사실 수익 가격은 고점 치고 내려왔으니까 작년 4분기부터 드디어 수익 가격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시차가 좀 있네요. 그럼요. 갑자기 뭐 바뀐다고 바로 계약이 바뀌나요? 아마 기업의 비용으로서 반영되는 거는 한 올해 1분기서부터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요. 아마도 3분기부터는 기업의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면서 이게 플러스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되씹어보면 4%대 이익률이 최소한 올해 3분기에는 개선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수요는 뒤로 하자고요. 이걸 좀 그러면 더 구체적인 섹터를 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 삼전이 이제 이번에 저희 남대정 연구위원이 저희 리서치에 제가 같이 있었지만, 제가 가끔 이제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남대정 위원 하면 티격태격 하는 게 나와요. 왜냐면 제가, 좀 좋다고 한번 말하자.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봤던 사이클은 결국은, 짧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고거든요. 재고를 어떻게 처리가 되나 궁금한데, 재고 관련된 데이터는 저 책에서 이제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썼던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산업별로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 3전에서 갑자기 연간 웨이퍼 인풋을 갖다가 기존 계획 대비 14% 축소하겠다고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런 데이터 이해도가 있어야 돼.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런 느낌이 온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감이 안 오는 사람들은 이제 주가만 봐야지 반응이 온 사람들이 있고, 그 차이가 매우 크죠. 하여튼 근데 여기서 미세 공정 전환 속도 감안하면 한 20% 정도 공급 축소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다 오버 서플라이 돼 있잖아요. 이게 2분기 지나면 수급 균형 상태에 들어가요. 균형일 뿐이에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가격의 수급의 불균형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다행 아닐까요? 그렇죠. 최악을 벗어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재고를 좀 줄여가면서 수출하는 시기가 올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들어와요. 네, 제가 지금이야 이제 리서치 떠났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상대로 하는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걸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날. 어떤 동영상은 안 올라갔던 곳인데, 하여튼 뭐 질문을 봤는데 거의 다 이런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런 말씀. 설마 그런 거요. 그거는 제가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참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그렇게 투자하면 되게 안 된다 생각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생명력이 있다, 좋은 기업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한참 혐한이 돼가지고 답이 안 보일 때 그때 JYP라는 회사를 좋아하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좋아하던 사람들은 JYP에 원래 미스 A도 중국 멤버 있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옛날 걸그룹 다 중국 시장 위주로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한 명씩은 껴 있었죠. 그렇죠. 중국이 먹거리였으니까. 망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나와서 일본도 공략하고 트와이스 나오고 뭐 이렇게 잘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어쩌면 우리가 중국에서 시장을 잃었지만 다른 데서 시장을 개척했죠. 좋은 기업이었던 거죠. 뭐가 있었냐?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여의도에 있는 좀 연식이 된 분들은 다 북경 현대차 공장 한 번씩 갔다 왔어요. 옛날 현대차가 IR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북경 가서 듣는 얘기 들으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현대차 그룹에서 각광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 위아. 엔진을 하니까 각 공장에 다 커지고 있고 중국에 우리가 이렇게 커질 거다가 현대차의 그때 동력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시장 전략이 급전직하를 하는데 다른 데서 엄청나게 약진하지 않나요? 약진한 거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면 나왔잖아요. 현대 기아차 그룹은 뭔가 경쟁력이 매우 세다는 게 확인된 거죠. 중국의 위협에 상관없잖아요. 요즘 걱정하는 거 비슷한 게 또 생겼어요. 반도체예요.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면 어떻게 되냐. 뭔가 해내겠죠. 위대한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뻔한 얘기를 자꾸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때 투자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위협을 했을 때 어차피 이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의 정치 지형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좋은 기업들은 적응해 간다는 거죠. 또 기회가 커진다. 이게 대단한 논리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성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런 거 가장 최악인 것이 뭐가 있냐면 중국과 관광이 안 되니까 이제 리오프닝 안 된다. 저는 최근에 호텔 같은 거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중국이나 전부 다 조금은 들어올 테고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거고. 또 화장품은 어떨까요? 화장품 약간 헷갈려요. 근데 중국인데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이 나온다면 적응해 가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멘텀이 작동될 때 데이터가 미세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지만 그건 굉장히 강한 게 한국 증시가 그래서 사실 그러한 시기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을 냈지 못하면 참 운용하기 힘들잖아요. 어렵죠. 난이도가 높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모멘텀이 위기에서 벗어날 때 한 번에 쫙 다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멍하니 보고 있다가 거의 그때 고점에 잡아요. 그 다음에는 박스권이에요. 또 쫙 올리고. 저는 작년 10월에 그게 시작됐다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5월에 팔고 떠나라고 또 온갖 얘기를 하지만 하나 걱정은 부채 한도 협상은 좀 걱정이에요. 2011년에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건 환율에서 먼저 시그널이 올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근처 가버리면 뭐가 어그러졌구나. 하지만 그 또한 그랬을 때가 기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미국이 안 망할 거니까. 안 망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제가 이제 책 얘기하다 갑자기 너무 급발진했나요? 재미없는 얘기가. 괜찮습니다.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 이익이 유가가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유가가 바닥을 치고 했는 순간, 지금 70%대 와 있어요. 지금 다시. 이런 것들이 매크로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네. 확실히 약간 주가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0월 저점쯤 꺾여서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약간 하반기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 뷰를 요약을 해보면은 사실 상반기에 원래 경기 침체가 세게 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뭐 골디락스 논리로 되면서 약간 이연됐다. 결과적으로는 2024년 정도에 진짜 침체가 올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렸는데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그때 한번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참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반복될까. 참, 저렇게 뭐 이거는 조크가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 경기 침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는데 통제되는 인플레이션일 거냐 아니면 통제가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냐 이게 중요한데 통제 국면으로 가기 시작했고요. 아마 올 하반기 되면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다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뭐 지금은 또 고용 지표 갖고 얘기하고 정말 매크로 데이터를 제가 누구보다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인데 매크로 과잉입니다. 지금.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올해 상고하고를 저희가 좀 제기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반기는 소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면서 올라올 거고 하반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되면서 올라올 거로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하강 정도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살짝 둔화 정도 보시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려면 상당히 자꾸 시스템적 위험과 경기 침체를 혼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늠이 안 될 때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난 금융위기는 어땠죠? 우리가 리만 파산서부터 자꾸 요즘을 비교하는데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리만 파산 이후에 그때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그때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데 리만 망했을 때 우리가 하여튼 이게 산업은행이 인수해야 된다 말면서부터 별말 다 있었어요. 국익을 위해서. 더 정작 여의도에서 마저도 이게 도대체 이 신종 금융상품이 뭔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염병 같은 거예요. 처음에 병 걸렸을 때는 병명도 알 수 없을 때는 정말 두렵거든요. 근데 원인이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현상이 와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이게 어디까지 망하는지 알 수 없는. 더 문제는 망해도 누구도 인수할 수가 없어요. 왜? 손실의 폭이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시스템적 경기 침체가 왔던 거죠. 이번에 어떤 일이 있으면 SVB 사태 때부터 해서 크레딧 스위스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거야 했어요. 너무 간단하게 다들 인수하죠. 그냥 크레딧 스위스도 그냥 인수해버리고 다 하잖아. 왜 인수가 가능한 줄 아세요? 그만큼 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아니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산 가능한 범위 내에 이 정도 손실이 난다. 나는 이 정도 손실 이게 되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게 안 됐었다니까요. 그때 기억에 나는 게 약간 신문기사에 빙산 이렇게 딱 그림 나오면서 밑에 나와 있는 안 보이는 게 훨씬 크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뱅크런 이런 거는 계속 지방은행 망할 것 같거든요. 계속 인수합병 될 것 같아요. SNL 때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금융위기랑. 오히려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미국의 부채 한동 협상만 빼고 생각해 보면 좀 이 문제 때문에 중앙의 정책들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 문제 예를 들어 이번에 터졌을 때 이런 게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크레딧 스위스가 망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안에 재무 자산을 보면 나쁘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게 스위스의 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스위스는 달러 보유고가 9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슈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때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지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사는 거냐? 제 주위에 이제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진자의 추처럼
이게 의심과 확신 사이에 오고 간다는 생각에 있다면 의심이 있는 금액은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건 전제가 돼야 돼.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죠. 확신에 찬 영역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의심에 찬 영역에서 언제 사야 되죠? 의심에 찬 영역에 있을 때는 뭔가 좋은 것들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나올 때 사야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하이브라는 회사가 매우 매력적이에요. 하이브를 언제 샀어야 되냐? SM 관련해서 M&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 끝났다고 했을 때 그때 샀어야죠. 현대기아차 언제 샀어야 되죠? 갖고 있다가 가장 최악의 사람들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보조금 제외됐다고 뉴스 하나 보고 때렸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때 더 샀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뭐 반도체도 적자 나왔을 때 사는 게 맞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의심의 구간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시스템적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의심 정도로 끝나는 거고, 이게 만약 시스템적, 이거 안 좋게 보시면 제가 틀릴 수 있죠.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시스템적 위기다, 뭐 세계 경제가 망할 거다, 뭐 14개 다 나오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다. 또 뭐 뭔가 뭐 그런 거 할 수 없고 뭐 그건 저희 뭐 근데 제가 현재 있는 나온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오히려 아까 말했지만 이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거기 썼던 글이에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쓰는데,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일반 그냥 일간지니까 경제신문 아니까 좀 더 좀 쉽게 쓰려고 하는데, 이 얼마 전에 썼던 것 중에 이제 논리라는 거 관련된 거죠. 논리. 비관론이다, 낙관론이다. 이럴 때 하나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지나치게 논리가 아름다운 거는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보통 투자사들이 그 월가의 격언 중에 이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백미러.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래보다는 뒤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습관 가진 분들이 사후적인 오답 노트 하는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월가에서는. 뭐 이해하시죠? 그게 상당수 투자자가 그걸 한다는 거죠. 지나고 나.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완성되면 그때 투자에 나서거든요. 당연히 뒷북을 치겠죠.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원래 논리를 선택할 때 오카메 면도나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크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논리라는 게 좀 더 단순한 논리가 더 선택하는 게 낫다. 어떤 산상에 대해서. 뭔가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뭔가 그 논리가 모자라 보이는 게 맞을 확률이 높아요. 누구나 지금 어떤 논리가 제일 적절하죠? 뭔가 뭐 경제심지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한 김에 뭐가 있을까요? 장난기 금제 역전? 장난기 역전은 뭐 수학 공책형 뭐 경기침체 이렇게 하죠. 그것도 웃긴 얘기예요, 사실. 장난기 금제 역전이 원래 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장기 금리 때문이잖아요. 경기가 내려온다. 그렇죠. 이번에 단기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금리는 너무 빨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시스템적 위기가 아닐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정말 코비드 사태 때는 어떤 거였냐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어요. 맞아요. 저 자신도 제 주변에 여의도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가집을 갔는데 상가집도 못 들어가겠어요, 그때.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큰 사건들.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번에도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인플레 공포 때문에 작년에 10월쯤에 의미 있는 레벨을 치닫죠. 아까 제가 처음에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출인데 그게 환율과 연동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0월에 저점 나올 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이었어요. 1,500 갈 수도 있지만 1,400원 사고 주고 1,400원 깨질 정도 오면 질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단순한 데이터지만 매우 직관적이고 중요해요. 또 하나, 데이터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이 책에서도 이제 강조했던 건데, 만약에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국면에 올라오면 PER로 비싸다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야죠. 포워드 PER로 비싸다. 근데 왜 PER이 비싸질까요? 이익이 그만큼 꺾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 10%에서 4%가 꺾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나 공식처럼 하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가 항상 턴어라운드 될 때는 PER은 고점에서 내려오고 PBR은 올라가요. 이게 언제 그랬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랬죠. 금융위기 때도.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도 PBR은 올라가고 PER은 내려온 게. 이게 15년 전부터 랠리 나올 때. 코비드 랠리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도 PER은 높은데 PBR은 돌아서요. 흔히 우리가 많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 전략이 한국에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주식이 막 재미없는 주식에서 뭐예요? 성장하는 좋은 주식을 싸질 때 사는 게 바로 성장형 가치 투자 아닙니까? 가장 그게 매력적인 투자 방법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아까 반복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이 물론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추첨할 수도 있고 가장 올해 내 가장 큰 이벤트가 사실 부채 한도 이슈라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 좀 찝찝해요. 왜냐면 그거는 정치 변수니까. 민주당이 도저히 오케이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때 큰 변동성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거만 제외하고 난다면 올해 저희들이 작년부터 봤던 상고하고로 보는 게 맞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다른 악재 없다. 아까 인플레 얘기하면 그냥 이제 좀 그런 거 좀 그만 보세요. 경기 침체 그거 다 반영해서 기업 실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역실적 장세 이거. 이해가셨나요? 네네. 근데 고민이 뭐냐면 사실 여기서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정도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변동성 주식의 빅스인데 빅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설명을 못한다 얘기도 있지만 이번 시장의 변동성의 핵심이 채권이거든요. 채권 변동성이 이렇게 꺾였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금리 때문에 이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난센스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채권 투자의 아주 매력적인 시기도 작년에 지나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주식을 열심히 하자.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상고하고라고 하시면은 사실 상반기, 현재 시점으로는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 거의 한 2,600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한 2,500 정도? 네.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약간 좀 레벨이 높아질 가능성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전형부터 얘기하던 거니까. 올해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기억해보면 그 자본총계 그래프를 보면은 분기마다 자본총계 쌓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 분기 기준의 자본총계 기준으로 저희들은 오랫동안 저희 리서치는 제가 그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어느 정도 레벨을 측정해 왔는데 아주 적은 자본총계 증가율을 감안해도 3분기가 되면 한 배가 2,747이 돼요. PBR로. PBR 1배가. 4분기가 2,786이 돼요. 한 배는 어떤 의미냐면 한 배를 넘었으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돌아서야 될 것 같아요. 수출 증가율이 아직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 한 배는 가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랬을 때 강조드린 건데 한국 탑다운 투자 전략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지수 의미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탑다운 투자 전략의 핵심은 제가 감수했던 책이 최근에 유진의 강영현 이사 덕분에 사실 잘 팔린 책 중에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네. 그게 제가 그 뒤에 한 30페이지 정도 제가 설명을 썼거든요. 제가 제 요 출판사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좀.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그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중요한 게 수출 데이터인데 그럼 뭐가 중요하거든요? 매크로 데이터에서. 수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업종별 모든 산 수출 데이터. 그러면 그게 주도주예요. 주도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크로스가 큰 영역이. 그때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를 10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쉽게들 생각하는데 정말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정말 스스로 업데이트한 사람만이 이게 감이 오지 안 해봤던 사람들은 감이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의 데이터예요. 4월에 1등이 선박이었어요. 조선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2차 전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죽여졌고 이건 안 좋았던 거죠. 최소한 이쪽은 했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하면 여기에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K-팝도 증가율은 매우 좋았고 방산이 좋았어요. 방산이 좋으니까 희한하게 풍산 같은 거 내가 쳐다나 봤어요. 그냥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더 웃긴 건 로템 같은 회사예요. 방산 에어로스페이스는 IR을 열심히 하는데 로템 들어도 할 말 없는데 로템은 잘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단순화시킨 건데 그러면 이익 변화율이에요.
올해 연간으로 YTD로 이익 좋아진 거면 자동차가 제일 좋아요. 사실 이것의 출발은 뭐냐면 사실 이쪽 수출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이익의 변화에 앞서서 뭘 봐야 된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아주 상세히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기 하나 더 나갈게요. 공부하실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 들어가서 내가 그 기업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정말 잘 알면 너무 좋겠는데 참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렵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뭐 엄청난 중소형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에서 그래 기회 오는 걸 어떻게 찾을까가 포인트라는 거죠. 뭐 거기서 약간 대형주를 하면서 그 업종에서 주변에 좀 더 리스크를 담아서 중소형주까지 가는 방식이 그나마 한국에서 뭐 그나마 엄청난 뛰어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뭐 쌍따하고 있는 사람을 빼고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뒷북치게 돼 있어요. 뒤따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알려주고 나면 그때. 왜냐면 이제 정보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희한한 게 뭐냐면 원래 다른 정보에서는 고급 정보는 절대 유출이 안 돼요. 그래서 고급 정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주식시장 희한하죠. 논리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있는 정보가 상투인 경우가 많아요. 고급 정보인데. 그렇죠? 그거는 다 알려주려고 하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수렴되는 정보를 모아서 내가 결정하는 정보만 외에 나를 통해서 확산되는 정보는 의심의 눈초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뭐 해서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래서 아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업종별로 보는 키 인디케이터 반도체는 디램 가격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수급이 안정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기서는 뭐 급하게 오느라고 뭐 이거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특징이 대형주별로 턴어라운드 되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가요. 왜 이 말씀을 드냐면 2200에서 2500 원고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별, 중소형주 빼고 더 대형주별로도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한국 증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를 상고하고로 보는 거예요. 그게 모여진 게 지수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스테디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게 주도자 하나 막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뭐 오늘 뭐 여기 이 프로 처음 나왔는데 좀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전 재밌었어요. 재밌습니까? 네. 되게 시간 보니까 벌써 많이 됐길래 지루. 너 혼자 떠들었나요? 제가 원래 질문지 잘 안 보거든요. 네네. 근데 얼추 다 말씀하셨어요. 출판사에서 싫어하게 돼. 출판사에 책을 이게 뭐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리서치를 이제 떠나게 되면서 저희 동료들한테 한번 책 한권 쓰자 해서 급하게 쓴 책인데 책 홍보하러 온 것처럼 됐지만 여튼 저로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많이 담았고 그 얘기 전하는 것보다 사실 참 올해 같은 시장이 돈 벌기 좋은 장인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반복될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아마도 부채 한도가 아닐까. 그게 한번 기회를 한번 준다면 그건 만세.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려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오거나 아니면 정말 전쟁이 나거나 뭐가 있을까요? 그거 외에 뭐 갑자기 뭐가 터져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이 저렇게 망하고 정말 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가 저렇게 넘어가는 장세에서 주식시장이 끄떡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닐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수출 증가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지금 가장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닥임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선반영에서 먼저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업종마다 특히나 이 시클리컬 관련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증가율 단순히 그걸로 봐서는 좀 뒷북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수출가 좋은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게 다 올려놨으니까 나머지 반도체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 다음 차례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는 돌아설 거 가능성이, 다른 업종은 잘 모르겠지만, 네네. 반도체는 일단 생산하는 업체가 제한적이고,
어차피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반도체의 가장 핵심은 그냥 여기서 반도체 업종 설명하러 온 건 아닌데 재고 사이클이에요. 재고를 어떻게 떠냐의 싸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에 있어서 이번에 웨이퍼 인풋 축소한 것 이건 의미 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죠. 이게 만약 반도체 업종 아니었으면 저렇게 마이너스 난 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해야 돼, 좋은 거. 좋은 것들이 뭐냐면 뽑으면 자동차가 제일 편하고 세부 항목 들어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보면 방산 무슨 뭐 K8 이건 다 올랐잖아요. 근데 2차전지 좋고 다 올랐으니까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최근에 엔터 레저가 레저 뭐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자세히 안 가져왔는데 그런 것들 또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난 또 하나 물어보시니까 실적을. 네. 실적 데이터 중에 증권사 자료가 뭐 그걸 갖고 사자 팔자 보시다 보다 이 수정 비율이라는 데이터가 잘 보여주거든요. 증권사 퀀트들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올린 거와 내린 거의 비율이에요. 그럼 요번 최근 한국 증시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대표님은? 실적이 별로인데 그게 좋지는 않은데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히스토리 아는 사람들은 네네. 이 기업이 요 정도 실적 나온 게 서프라이즈라는 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 눈대중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무 눈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서프라이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애널리스트 전망치의 추정치들이 내려와 있어요. 이 수정 비율을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다 요만큼 돌아섰거든요. 그 요 밑에 있을 때는 긍정적 서프라이즈 반응이 훨씬 커요. 그래서 아까 실적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반도체가 왜 좀 반응할 수 있냐면 이러다가 한 3분기 정도 가서 좀만 개선돼도 막 와 하지 않을까요? 이게 다 모인 게 수출 증가율이에요. 수출 증가율이 한 3분기쯤에 마이너스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시장은 PBR 한 배 위를 열겠죠. 그런 좀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볼 때 마치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이런 조건은 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저희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봐요. 몇 번의 사이클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절감했고 그것을 좀 모아놓은 책이긴 한데 뭐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금까지 잘 맞아왔다 봐요. 저희가 좀 약간 의견이 좀 섣부르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좀 거칠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시장이 거친데 뭐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그렇게 아름답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정교한 논리는 거의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매크로한 세계의 논리는 매크로를 워낙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삽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특히 미국식으로 데이터, 연준 데이터 몇 개 갖고 설명하는 것 갖고는 절대 우리 시장 설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쩌면 우리 시장을 설명하는 데이터의 중심은 수출 데이터의 중심에 있어요. 뭐 별거 아니야. 한국 수출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너 알고 있잖아요. 네, 기업들도. 네. 수출 잘해야 먹고 살지 않아요? 음식료 업종마저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놀라울 정도로 그쪽 데이터들에 대해 약해요. 표현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풀어가냐. 브라질 그 책을 추천했던 것도 사실 거기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 업종 사이클의 데이터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 논리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럼 올해 뭐가 있어요? 기후도 막 변화가 나오잖아요, 이제 좀. 그 어떤 일, 그것도 퀘스천, 여기 독자분들한테 숙제를 드릴게요. 음식료 업종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최근의 기후 현상을 보면서. 저희가 자료를 최진영 연구이 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굉장히 섬세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거대 담론만 너무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 대망을 침공하냐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 질문 진짜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여기가 생각나서 그래요. 뭐 이렇게 조그만 데인데 뭐 누가 뭐 그런 좀 하도 개인적으로 알던 분이어서 녹화하지 않는 걸 전제로 제가 갔는데 와 정말 질문이 다 그런 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거랑 제일 많이 2차 전지 그거 2차 전지는 제가 좋은데 밸류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 얘기 쓰는 거고 너무나 크고 뭔가 거창한 얘기를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참 제일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에 해주시는데 하여튼 투자의 승자가 되게 소수거든요. 소수인 이유는 뭐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법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철학이라는 것도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투자의 사고법을 좀 익히셔야 된다. 뭐 누가 뭐 이거 좋대더라, 뭐 이거 막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자꾸 이게 너무 많이 뭘 듣고 많이 그것도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라도 좀 더 정확히 알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덕담을 드리면 한국 증시는 매우 어렵게 보이지만 아주 매력적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 더 딥입니다. 그냥.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요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바이 앤 홀드보다는 바이 더 딥이다. 한국은 딥이 나왔을 때 사면 수익이 납니다. 딥을 판단한 기준은 환율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 되면 모든 세상이 암울해 보이고 종말론자들이 힘을 쓰지만 사실 종말론자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기회가 또 오실 텐데 그랬을 때 아마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성공한 투자자가 다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걸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작년에 이제 뭐 주요국 증시 하락률 보니까 러시아 다음으로 저희가 꼴찌였던 그런 기사가 기억이 나고 올해 또 특정 시점에 보니까 코스닥이 전 세계 상승률 1위다. 반복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구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하게 투영되는 그런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그 사이클을 알려주는 핵심을 잘 짚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쵸. 정말 좋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년에 또 노하우가 담긴 뭐 30년 동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 삽질을 많이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 정말 그 노하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좋은 투자 타이밍, 그다음에 좋은 투자 견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지호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